온 세상에 페미를 묻히자. 게스트에게 100% 묻어가는 방송. 안녕하세요. 페미묻다입니다. 네, 지난주에 백가을 임소연 선생님 모시고 또 이야기 나눴고요. 오늘도 이어서 두 분과 함께 또 아주 많은 이야기, 재밌는 이야기 어쨌든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두 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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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한 주 동안 잘 계셨죠? 네, 그러면 또 새로 오셨으니까 소개 다시 부탁드립니다. 다시 소개요?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과학기술학 연구하고 있고요. 지금 동아대에 있는 임소연입니다. 저는 주로 여성의 관점, 젠더 관점, 페미니즘 관점으로 과학기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디지털 성범죄 분야 연구활동가 백가을이라고 합니다. 저의 연구 분야는 익명활동가들이 만들어내는 새로운 정치적인 움직임, 그 중에서도 페미니즘 움직임이고요. 디지털 성범죄 근절 활동가 당사자이자 연구자로서 근절을 위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 소개를 안 했는데요. 저는 서대문 FM 장수정이고요. 예, 언론개혁시민연대 권수택입니다. 네, 저희 또 지난주에 이어서 딥페이크 기술과 범죄 대응 그리고 활동가의 전문성이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저희가 지난주 말미에 좀 활동가로서의 정체성이나 전문성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하다가 마무리가 됐거든요. 이번 회에서는 그 분야를 좀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백가 선생님이 지난주에도 조금 얘기를 해주셨지만 DSO에서 활동을 하셨고 그 활동을 기반으로 또 연구도 하시고 하셨는데요. 그 DSO 활동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알겠습니다. 제가 석사 과정에 들어가서 연구를 임선 선생님께 열심히 배우고 어떤 주제로 논문을 써야 될까를 고민하고 있었어요. 근데 당시에 저는 여성과 기술에 관련된 연구를 하고 싶어서 이것저것 막 뒤져봤죠. 뭐 낙태추를 해볼까? 이런 생각도 해봤고 소위 말하는 독성 생리도 해볼까?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기업도 되게 들어가기가 어렵고 그리고 의료 현장은 더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뭘 해야 될까 생각을 참 오래 하다가 그때 떠오른 게 디지털 성범죄였어요. 사실 저의 처음 관심을 본격적으로 가지고 여기에 직접적으로 뛰어들게 된 계기는 연구였고 그래서 어디를 찾아가야 될까 하는 고민을 하다가 DSO에다가 연락을 했어요. 근데 저는 연구자로서 한번 여러분을 만나보고 이야기 나눠보고 싶다고 했는데 그 당시 대표셨던 하예나 씨가 너무나 흔쾌히 오세요. 당신도 DSO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갑자기. 정체성을 한 번에 네. 괜찮네. 그래서 일단 당황은 했지만 배워야 되겠네요. 당신도 페미묻다입니다. 당황은 했지만 물어보지 말고 딱 얘기해줘. 일단 그 정보원과 관계가 원만하면 좋으니까 알았습니다 하고 갔죠. 근데 그날이 마침 그 DSO 활동가들이 처음으로 오프라인에서 모이는 날이었던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 신선했어요. 당시로서는. 사람들이 서로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채로 디지털 성범죄 근절 활동을 하고 있었다고? 이게 우선 저에게는 1차적으로 쇼크였어요. 왜냐면은 디지털 성범죄라고 하는 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거기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게 여성이 그 불법 촬영을 당하거나 근데 그 불법 촬영을 당할 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게 화장실을 사용하고 있거나 아니면은 짧은 치마를 입은 채로 가고 있는데 그 카메라를 치마 밑으로 넣어서 촬영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성관계 영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만 보인다고 상상하시면 안 되고 저도 모니터링을 해봤지만 정말 그 사람을 비인격화하고 그 사람을 파괴하겠다는 의도를 명백하게 담은 영상들이 많거든요. 피해자의 뭐 인적 사항을 함께 게시를 한다든지 그 학생증 이런 것들을 올려놓는 경우도 있고 막 인사불성이에요. 술을 마셨는데 약에 당했는지 모르겠는데 몸을 못 가누는 사람을 마구 학대하는 그런 영상들도 있고 이런 것들을 제 당시에 그 상식선에서는 이거는 경찰이 해야 되는 일, 프로파일러들이 맡아야 되는 일 이거였거든요. 근데 제가 막상 그 자리에서 가서 만난 사람들은
다 너무 어리고 제 또래거나 저보다 어린 사람들도 많고 하연아 대표는 고졸에다가 이제 막 20대 초반 그런 사람이었고 10대 때부터 이 활동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서로 모르는데 어떻게 성범죄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지원하지라는 생각도 했어요. 이것도 당시에 저의 세계관에서 너무나 당연했던 게 저는 그 당시에 저라면은 제가 만약에 성범죄 피해를 입었다면은 모르는 익명의 사람에게 부탁할 것 같지 않거든요. 신원이 확실한 사람 또는 어떤 공적인 권위를 가진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부탁을 하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생판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 뭘 믿고 그렇게 한다는 거야? 이게 저에게는 당시에 너무 충격적이고 의문스러운 부분이었는데 그게 제 연구를 시작하게 된 개인적인 궁금증이기도 했던 거죠. 이 여자들 사이에 있는 신뢰가 대체 무엇인지 그 정체를 알고 싶었어요. 서로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보였지? 어떻게 해서 이렇게까지 민감하고 법적인 책임이 큰 일을 서로를 믿고 하고 있는 거지? 이게 정말 놀라웠고 대화를 하면서 제가 학위 논문을 쓰는 것에 협조를 하는 조건으로 제가 연구팀장으로 들어가서 이제 활동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근데 활동을 좀 시작하고 나서 정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제가 깨달았던 게 디지털 성범죄가 모두의 문제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불법 촬영을 당했는지 안 당했는지 몰라요. 분명히 저는 사실 당했을 것 같아요. 뭐 공공 화장실을 썼으면 누구나 그런 피해를 입었을 수 있는 거고 막 옷을 갈아입는 모습이나 그런 거 찍혔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일단 저는 모르고는 있어요. 누가 저를 봤다는 얘기도 아직은 들은 바가 없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당사자가 맞구나 라고 하는 거를 그 단체 활동을 시작하고 그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정말 빠르게 알게 됐는데 디지털 성범죄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고 피해자가 소위 말하는 그 불법 몰카라고 불렀었잖아요. 예전에는. 맞아. 몰래 찍기 때문에 자기가 피해자라는 인식 자체가 없어요. 바꿔 말하면은 누구나 내가 피해자일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불법 촬영 범죄가 이제 막 가시화가 되고 사람들이 당시에 막 몰카라고 부르던 그 시절에 여자들 사이에서 돌았던 팁이 공중 화장실을 갈 때 마스크를 쓰라는 거였어요. 마스크요? 네, 화장실을 가면서 얼굴. 마스크를 쓰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얼굴이 안 보이는 비디오는 조회수가 낮으니까. 아, 조회수가 낮으니까. 네. 어차피 찍힐 거면. 네, 그거예요. 얼굴은- 어차피 찍힐 거면 얼굴이라도 그 신상이라도 보호해라. 이런 이 수준의 문제 의식과 그 무기력함, 절망 이런 게 있었던 거죠. 어차피 당할 수밖에 없다. 그럴 거라면은 그 안에서 그 위험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 이 수준의 대응을 하고 있었던 시점이었고 그 전반적인 무기력함이 제 세대의 여자들 사이에 만연했거든요. 내가 화장실에 마음 놓고 갈 수가 없어서 마스크를 껴야 되는 상황. 그리고 내 비디오가 어딘가에 돌아다니고 있을 거라고 그냥 가정을 해야 되는 상황. 그리고 당시 소란의 회원수가 100만이 넘었었는데 그 당시 한국 인구가 5,500만 정도였어요. 그러면 이제 단순히 계산 한번 해볼게요. 5,500만 중에서 한국은 여아 간별 낙태 때문에 남성 인구가 좀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반을 잘라. 2,250만 명. 근데 여기에서 그 인터넷 쓸 줄 모르는 아주 나이 많은 사람과 아주 나이 어린 남자를 잘라. 그럼 이제 이 사이에 있는 사람들 아무리 보수적으로 잡아도 15명에서 20명 중에 한 명이 소란의 회원인 거예요. 아무리 보수적으로 잡아도 15명에서 20명 중에 한 명이 소란의 회원이라는 말은 회원가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사이트에 접속한 사람들, 회원가입을 하지 않았지만 그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 소란넷에서 만들어진 컨텐츠라고 하는 것들을 소비하는 사람들은 훨씬 많다는 뜻이고 그걸 알면서 묵과하는 사람들 너무 많다는 거고 길을 갈 때 나랑 지나치는 하루에 지나치는 수백 명의 사람들 중에서 몇 명은 가해자라는 거죠. 이걸 통해서 발생하는 사회 구성원 전반에 대한 신뢰 하락 이런 게 저 너무 괴로웠어요. 나의 친구들, 나의 학우들,
나를 가르쳐주는 선생님들, 교수님들, 심지어 내 가족들 중에서도 가해자가 있을 수 있다. 나만 그걸 모르는 거야. 이거를 알게 됐어요. 그 소란의 그 디지털 성범죄하고 DSO는 소란의 폐쇄 운동을 좀 중심으로 했던 곳이었는데 이걸 깨닫고 나니까 아 내가 피해자구나. 지금 이 한국에 만연해 있는 디지털 성범죄에서 자유로운 여자는 아무도 없구나. 당했든 안 당했든 우리의 일상을 이미 제약하고 있고 나의 인간관계를 제약하고 있고 내 자아상과 나의 인간관계상을 왜곡하고 있고 그렇다는 점에서 우리 모두 피해자라는 걸 깨닫고 저는 연구 방법론을 결국에 바꾸게 됐어요. 처음에 저는 참여 관찰을 하려고 했죠. 근데 참여 관찰을 하려면은 이 관찰자와 그 대상 간에 어느 정도의 거리가 확보가 돼야 돼요. 그런데 저는 그걸 도무지 못하겠는 거예요. 내가 당사자니까. 그리고 나는 활동가지만 당사자성을 가진 활동가일 수밖에 없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모든 디지털 성범죄 근절 활동가들이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는 연구 방법론도 자문화기술지라고 하는 방법론으로 바꿨고요. 그 자문화기술지 방법론을 또 선생님께 배웠었습니다. 네, 그 명저가 있죠. 명저. 명저가 있어. 소개 조금만 해주세요. 소개 좀 아니 해주세요. 갑자기 이 주제와 맞지 않는. 아, 저도 네. 진짜 궁금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 연구나 논문 이런 걸 읽어보더라도 다른 사람이 논문을 참고해서 뭔가 하거나 뭔가 다른 뭐 인터뷰나 이런 걸 해서 관찰해서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제가 본 논문 중에서는 되게 특이한 케이스였어요. 제가 직접 그 안에 들어가서 활동을 하고 그걸 논문으로 쓴다? 그렇죠. 네. 그 임선 선생님께서는 강남 성형외과에 직접 침투하셔가지고 아니 주제랑 너무 상관없어요. 갑자기 방법론만 네. 간단하게. 뭐 굳이 네. 네, 그쵸 연결을 시키자면 방법론 있으니까. 네, 그 백가울 선생님이 쓰신 그 자문화기술지 이게 오토 에스노그래피를 자문화기술지나 아니면 자기민족지 뭐 이렇게도 부르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오토 바이오그래피라고 하면 자서전이잖아요. 자기 뭐 삶에 대해서 쓰는 건데 거기에 이제 에스노그래피는 주로 이제 인류학 연구를 할 때 뭐 문화기술지라고도 하고 민족지라고도 하는데, 그러니까 내가 연구하려고 하는 그 현장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뭐 인류학자의 경우라면 뭐 사실 뭐 어디 뭐 시골 마을일 수도 있고, 뭐 저기 외국의 어떤 뭐 오지일 수도 있고, 뭐 어떤 그 특정 지역에 들어가서 그곳을 이제 장기간 거기에 있는 사람들, 그곳에 있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이제 연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참여 관찰이라는 것 자체가 그 현장에 참여를 하면서 일원으로 참여를 하지만 동시에 관찰자이기도 한. 근데 요 두 개를 합친 게 자기 문화 기술지거든요. 합친 거.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일종의 자서전과 약간 인류학을 좀 합쳤다? 약간 이런 느낌. 그래서 나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현장을 관찰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100% 정말 우리가 사실 있을 수는 없지만 100% 내가 관찰하는 대상하고 완전히 분리가 된 상태에서 순수한 관찰자로서만 어떤 문제를 기술하거나 현상을 기술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제 그 현장의 일부로서 그냥 이제 저는 이제 이거를 연루되어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연루된 것 자체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어떤 기술을 하는 기술을 하고 분석을 하고 연구를 하는 방법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당사자성이라고 하는 게 오히려 그게 뭐 문제가 되기보다는 그게 사실 연구에서 오히려 핵심이 되는 연구 방법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서 자연스럽게 그 다양한 전문성에 대한 논의로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사회를 또 넘어가도 된다. 너무 자연스럽게. 네. 네, DSO 활동을 하시면서 또 말씀하신 대로 석사 논문을 또 자문화기술지라는 그 방법으로, 연구 방법으로 또 쓰시고, 또 거기에 또 내용 중에 하나가 어쨌든 활동가의 전문성. 그러니까 원래는 그런 것에 익숙하지 않고 지식이나 이런 것들이 없던 사람들이 활동을 하면서 이렇게 자신의 전문성을 쌓아가는 그런 과정을 또 기술해 주시는데 네. 그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게
왜 그 자리에 이렇게 어리고 경험 없는 여자들이 모여서 심지어 익명으로 모여서 이렇게까지 위험하고 첨예한 일을 하고 있느냐 이거였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우선 제가 1990년대 초반 출생으로 대학교에 입학하던 시점에서 스마트폰이 보급된 세대라는 말씀을 먼저 드렸었는데 저는 그때도 페미니스트였기 때문에 그때도 꿀팸이었기 때문에 바로 여성학 동아리에 들어가서 활동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세미나를 하고 학교에서 여성자 들어간 수업은 다 찾아서 듣고 그리고 뭐 그때도 여성학회 다니고 뭐 집회 시위 다니고 이런 걸 좋아했어요. 그래서 되게 많이 다니고 시민사회 운동에도 관심이 많고 그랬었는데 그때 2015년 메르스 갤러리를 기점으로 해서 이전과 이후가 확연히 달라진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2015년 이전까지의 제가 공부했던 여성학의 내용, 페미니즘의 내용이라고 하는 거는 보통 서구 사회 이론이 중심이 된 것들이었어요. 근데 뭐 당연히 많이들 읽죠. 제2의 성 그렇죠. 당연히 읽고 네. 그리고 한국 여성학 같은 경우에는 저보다 상당히 이전 세대, 제가 태어나기 전이라든지 제가 막 초등학교 다니던 어린 시절에 있었던 운동사 이런 것들을 좀 공부를 했었는데 그때는 잘 못 느꼈어요. 그냥 이게 여성주의구나, 이게 페미니즘이구나. 나는 다른 사람 어떤 존재도 상처 입히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도 많이 하고 페미니즘은 모두를 위한 것이구나. 페미니즘은 인권운동에서의 여성운동이라는 부문운동이구나. 이런 생각들도 많이 했었는데 2015년에 메르스 갤러리를 딱 만난 다음에 일단 제가 거의 세계가 무너지다가 다시 재구축되는 경험을 했거든요. 메르스 갤러리에 모인 유저들은 여성학을 공부를 뭐 한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보통은 안 한 사람들. 그리고 나이들도 인터넷 많이 하는 유저들. 메르스 갤러리 자체가 DC 사이드 안에 있는 갤러리였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쓰는 표현들도 여성학 동아리에서 이런 거 썼다고 하면 공문어 당하고 제명당하는 그런 수위의 표현들을 엄청 많이 썼어요. 선생님도 좀 아시나요? 보긴 많이 봤죠. 이제는 거의 사료가 되었죠. 어느덧 9년 전이라서 김치남이라는 말을 거기서 처음 쓰기 시작했어요. 그런 거. 네. 그러네. 네. 2015년 이전에 제가 기억하는 대학생 시절에 만연했던 거는 된장녀 그리고 김치녀 이런 말 너무너무 많이 들었고 뭐 여자가 혼전의 성관계를 하는 게 암암리에 다들 하는 일이었지만 그걸 입 밖으로 내면 큰일 나는 세상. 진짜요? 그때만 해도 그랬어요. 2015년에요? 네. 2015 이전까지도.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엄청 쉬쉬하면서 얘기하고. 다른 세상. 다른 세상. 물론 이거는 그러니까. 그룹 바이 내가 아는 그룹이겠죠. 세상이 물론. 아니야. 개인적인. 네네네. 그룹 바이 그룹이었겠으나 뭐 제가 다녔던 학교나 제 주변 상황들은 좀 그랬고 맞아요. 네. 되게 지금으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시대예요. 10년도 되지 않았지만. 근데 그때 처음으로 여자들이 남자의 뭐 성기 크기라든지 아니면은 뭐 잠자리 스킬이라든지 여성에게만 가해지는 순결 이데올로기의 무게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터놓고 하기 시작한 거죠. 비속어를 막 써가면서. 그래서 그때 남성 네티즌들이 엄청 큰 충격을 받았어요. 어느 정도였냐면은 메르스 갤러리에서 이런 글을 쓰는 사람들이 여자가 아닐 것이다. 남자가 여자인 척하면서 쓰는 것이다. 여자가 아닐 것이다. 네, 왜냐면 여자들 이런 걸 못해. 여자들 이럴 리가 없어. 네, 그게 머릿속에서. 네, 자기들 머릿속에는 그거였죠. 그 당시 너무 센세이셔널했어서 지하철을 타고서 휴대폰에 보는 사람들 10명 중에 7명은 메르스 갤러리를 보고 있다는 말을 할 정도였어요. 그리고 제가 여성학 동아리 하던 시점에서는 동아리에 신입회원이 하도 안 들어와서 이번 학기까지만 버티고 동아리를 없애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러고 있었는데 다음 학기에 신입회원이 60명 들어왔어요. 60명. 저 졸업한 뒤에 메르스 갤러리에 올린 거 아니에요? 올린 거 아니에요. 그냥 여기서 알 수 있는 거죠. 정말 이 젊은 세대 여자들이 페미니즘 담론에 머리가 트여버렸다는 거죠. 이전까지는 아무렇지도 않게 넘기던 것들도 문제의식을 가지고 다시 보면은 정말 다 새롭게 보이고 소년, 소녀 이런 말조차 다 거슬리고 모부, 부모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부모님이라고 하는 거를 모부라고 하는 건 이상하죠. 그렇죠. 네. 엄마 아빠라는 말은 익숙한데 그리고 여자를 앞에 내놓는 게 엄마 아빠랑 연놈밖에 없어요.
욕할 때랑 여자가 엄마일 때만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고 아버지 나를 낳으시고 엄마가 날 기르시네? 이런 말 너무 이상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문제의식 없이 그냥 써오던 말들을 이제 하나하나 다 트집받기 시작한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페미니스트로서 각성을 하면서 2015년을 기점으로 해서 한국에 뭐 손희정 선생님 표현을 따르자면 페미니즘 리부트가 일어난 거고요. 네, 그래서 그때 각성을 한 여자들의 페미니즘은 제가 대학교 이제 막 들어가서 학교 세미나를 통해서 배운 페미니즘이랑 많이 달라요. 엄청나게 한국 중심적이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젊은 여성, 어린 여성인 나의 삶 여기에 기반을 두고 있고요. 이 사람들은 뭐 물론 그분들도 책 진짜 많이 읽고 세미나 많이 하세요. 공부 많이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아요. 그냥 자기 삶 자체가 페미니즘이니까. 내 삶 자체 안에 여성 혐오가 가득 껴있고 이것 때문에 내가 겪는 실질적인 문제들이라고 하는 게 취지가 안 되고 그리고 뭐 돈을 못 벌겠고 그리고 나는 결혼을 하고 싶은데 만나려고 하는 남자들이 다 성범죄자들. 막 나를 자꾸 불법 촬영을 하려고 하고 막 나를 때리려고 하고 내 옷차림 가지고 뭐라고 하고 이러는 남자들. 한국 데이트 폭력 정말 만연하거든요. 그런 사람들이고 결혼을 했더니 나보고 맞벌이를 해오래. 그런데 집에서 육아랑 가사 나보고 다 하래. 이런 상황인 거예요. 저는 한국에서 페미니즘이 부흥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이미 갖춰졌다고 생각해요. 여자들에게 가해지는 이중적 구속이 너무 많아서 누구도 이거를 제대로 감당할 수가 없거든요. 페미니스트라서 그거 싫어하는 게 아니라 그냥 생물로서 도무지 더 이상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렇게 된 것 같다. 그리고 나 말이 참 인트로가 길었어요. 인트로였다. 네, 이제 이런 배경 지식이 있으시면 이제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인트로였다는 거. 2015년에 메르스 갤러리를 통해서 그렇게 인터넷 안에서 여러 가지 글들을 보면서 의식화된 세대가 이게 정말인가? 이 관념 속에서의 세계가 변화하는 모습을 이제 알았는데 이게 진짠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나 혼자만 이렇게 생각하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2016년에 강남역 살인사건이 터져요. 그게 여자라서 죽었다라고 하는 표어로 많이들 익숙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강남역에 있는 그 화장실에 남성이 하나 들어가 있다가 계속해서 들어오는 다른 남성들은 다 보내고 처음으로 들어온 여자를 살해한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확실한 젠더사이드, 페미사이드다라고 저희는 얘기하고 있지만 당시에는 묻지마 살인이라고 보도가 나왔었어요. 근데 이제 메르스 갤러리를 통해서 가시화를 할 수 있게 된 여자들, 뭐라고 하더라? 인식을 할 수 있게 된 여자들이 알아본 거죠. 여자라서 죽었구나. 내가 그렇게 들어서 알던 것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고 나는 운이 좋아서 살았구나. 이거를 깨달은 거예요. 저도 그때가 기억이 나는데 너무 저는 몸이 아팠어요. 며칠 동안 잠이 안 오고 정말 아는 사람이 죽은 것 같더라고요. 내가 죽은 것 같고. 저도 종원을 다녀왔는데 그러고 한 몇 주 동안 검은 옷을 입고 다녔어요. 너무 추모를 하고 싶어서. 그리고 그렇게 추모 현장에 오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런 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여자가 나 하나뿐이 아니라는 거를 많은 여자들이 알게 된 거예요. 온라인상에서 댓글을 달고 좋아요를 누르는 거랑 오프라인에서 사람들이 가득 모여서 꽃 헌화하고 포스트잇 붙여놓고 울고 있는 모습을 직접 보는 건 되게 다른 경험이거든요. 그리고 이때 저는 더 이상 한국에서 페미니즘이 돌이킬 수 없는 물결을 타게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여자들이 또 한 번 알게 된 거죠. 언론도 법도 우리 편이 아니다. 우리 지켜주지 않는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저는 DSO 활동을 하면서 봤던 자료들 중에서 물론 충격적인 것들이 많았지만 가장 저에게 큰 충격을 주었고 깨달음을 주었고 제가 요새도 강의를 할 때마다 많이 언급하는 사건이 왕십리에서 집단 강간 사건이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 사례인데 소라넷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그 강간의 유형 중에 하나가 소위 말하는 초대남이었습니다. 그게 인사불성이 된 여성 하나를 함께 윤간할 남자들을 모집해서 익명으로 모집해서 함께 윤간을 하고 그거에 대한 후기를 쓰는 그런 범행이거든요. 그런데 왕십리에서 지금 그렇게 인사불성이 된 여자가 한 명 있으니까 함께 강간할 남자를 모집한다는 글이 올라왔고 실제로 그 소위 말하는 초대남들이 쪽지를 보내면은 데리고 가는 정황들이 포착이 됐어요. 근데 이거를 모니터링하고 있던 저희 활동가들이 신고를 했죠. 112 신고를 했는데
관할이 아니네. 이거는 범죄 혐의가 없네. 음. 장난이네. 이러면서 안 받아준 거예요. 음. 저도 그 밤에 그걸 깨고 직관을 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상황이 돌아가고 있나. 그런데 어떤 경찰서도 출동을 하지 않고 심지어 거기 활동가들 중에 일부가 자기가 초대남인 척을 하고서 보냈어요. 그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아내기 위해서 자기가 초대남인 척하고 막 형님 뭐 저도 껴주십시오 이러면서 보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거의 그 지역까지 특정을 해줬는데도 경찰이 출동을 안 했어요. 이거는 지금 보면 범죄 혐의가 없을 수가 없어요. 100%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그런데도 그 경찰의 안일한 대처, 이게 장난이라고 하는 이야기, 이걸 보고서 너무 충격을 크게 받았고 눈앞에서 여자가 강간당하고 있는 정황이 있는데 막지 못했다는 무력감과 공포심 이런 것들이 컸고 피해자들은 자기가 강간당한 줄 모르거든요. 그리고 그 인사미성 상태가 기억이 없으니까 성관계를 한 그 정황이 몸에서 발견되더라도 그냥 내 남편이나 남자친구가 했겠지라고 생각을 하지 그렇게 많은 모르는 남자들이 와서 자기가 강간하고 갔을 거라고 상상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후기가 막 올라오고 이걸 보면서 경찰은 우리 지켜주지 않는다. 언론, 묻지마 범죄라고 보도하는 언론을 보면서 언론? 우리에게 관심 없다.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건 우리뿐이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 때 공분하고 눈물 흘려주고 범죄라고 막 신고를 해주고 해놓은 거 다 여자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여자들. 피해자들하고 같은 나이대, 같은 그 인구학적 특징을 공유하고 있는 여자들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자력구제 형식으로라도 나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저는 여기에서 이 운동에 굉장히 특수하고 고유한 특징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공권력에 대한 믿음이 없어지고 그리고 그 공권력에 대한 믿음이 없는데 굉장히 여러 가지 차원의 일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게 성범죄라는 걸 모른다. 그리고 얘네들 무능하다. 이거 서버가 외국에 있어서 못 잡는다느냐 하는 거는 그냥 못 잡는다는 거죠. 자기들이 잡을 의지도 없고 능력도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 페미사이드인데라고 아무리 말을 해도 이게 그냥 묻지마 범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 그리고 서버가 외국에 있다? 그러니까 서버가 뭔지도 잘 모르고 이게 디지털 성범죄라고 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 일반적인 성범죄와 다른지에 대한 인식도 없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범죄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있고 이 범죄의 특징을 이해하고 있고 얘네들을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알고 있고 그리고 당시에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그 법과 제도가 제대로 정립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거든요. 디지털 성범죄라는 말 자체가 없어서 그쵸. 몰카라고 부르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이런 그 인식 자체를 만들고 용어를 만드는 것조차도 저희가 다 해야 됐어요. 맞습니다. 네. 네. 거기에서 발생한 특수한 네. 형태의 전문성과 네. 당사자들이 할 수밖에 없었던 맥락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드려보았습니다. 네. 길었죠. 네. 또 할 얘기가 많기 때문에 아, 네. 아, 제가 자꾸 막 흥분해서. 길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거 저는 좀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사실 이제 뭐 이게 이제 역사적으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이제 그때마다 등장한 이제 새로운 여성 주체들이 있고 이제 좀 오래 있었던 오래 삐대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 메갈리아의 등장이 저희한테도 되게 충격적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DSO 활동을 저도 계속 봤는데 보면서도 아 이런 뭐랄까요 굉장히 너무 대단하고 그 대단하다는 말에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죠. 왜 대단해야 되는가라는 의문도 있고 왜 우리가 대단한 사람 우리 항상 왜 우리가 대단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그런 의미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저렇게 자기 언어를 구사하고 만들어간다는 게 굉장히 또 대단해 보이기도 하고 그런 양가적인 또 두 면의 감정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우리 활동가 정체성의 구성이라는 거에서 봤을 때 우리가 어떤 사건을 만나고 그 사건을 통해서 그걸 해결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제 활동가가 되는데 그런 단면을 굉장히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DSO의 활동이고 거기에 이제 참여했던 여성들 뭐 전문성이 없다고 하지만 사실은 자기 문제를 제일 잘 안다는 점에서는 또 다른 전문성이 있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네. 또 소연 선생님께서 임선 선생님께서 그런 또 전문성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네. 해주시죠. 네. 제가 사실 그 얘기 하고 싶어가지고 여기 제가 얘기를 해보는 네, 나오고 싶었는데요. 그러니까 백가루 선생님이 기본적으로는 연구자로서 어쨌든 그 DSO 활동을 시작을 하신 건데 제가 백가루 선생님이 이제 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굉장히 가장 정말 인상적이었던 거가 이분들의 그러니까 그 DSO 활동가 포함한 디지털 성폭력 근절 활동가들이 하는 일을 노동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노동이라고 부르지 않고 이것을 전문성의 차원에서 이야기한다라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듯한. 왜냐하면 이거는 왜 그러냐면 저희가 이제 과학기술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과학과 기술의 예를 들면 뭐 어떤 본질적인 측면에 대해서 연구를 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또 많은 부분이 아까 뭐 우리가 이제 지난번 시간에도 뭐 사회적 규제 얘기를 또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워낙에 지금 현대 사회에서 다양한 과학 기술들이 사회적인 어떤 뭐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를 다 포함한 사회적 파급력을 가지고 있고 그걸 이제 보통 우리가 특히 부정적인 측면을 이제 위험이라고 해서 기술, 과학 기술의 위험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위험을 규제해야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근데 과연 이 과학 기술을 규제를 할 때 누가 이것을 결정을 하고 누구의 견해를 따를 것인가를 얘기를 할 때 저희 과학기술학에서는 이것을 소위 말하는 정말 사회 뭐 제도적으로 인정받는 그런 전문가만이 이 결정 과정에 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모든 건 다 전문가에게 뭐 의견을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리고 특히나 과학기술 관련이면 뭐 AI 관련이면 AI 전문가, 디지털 성폭력이면 디지털 전문가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기술 중심적으로 또 전문가를 또 판단을 하고 그런 분들에게 뭐 이런 정책 결정이나 뭐 어떤 기술의 방향성 이런 거를 맡기게 되는데 사실 그거에 대해서 가장 전면적으로 여러 가지 어떤 과연 정말 우리가 그래야 하는가? 그러니까 소위 전문가주의라고 하는 거를 개입하기 시작한 그거에 도전하고 어떻게 여기에 우리가 개입할 수 있을까를 고민했던 게 과학기술학이라는 학문이에요. 그래서 저희한테는 전문성이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면 과학기술은 전문가와 이게 뗄 수 없는 다른 어떤 분야보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아는 한은 이 안에서 본격적으로 그 여성과 관련된 범죄, 특히 이제 디지털 성폭력 이런 것들이 본격적으로 아주 중요한 어떤 연구 대상 주제의 일부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대신 이제 어떤 얘기를 했냐면 디지털 기술과 관련해서 특히 AI 기술과 관련해서는 주로 왜 최근에 이제 특히 이제 생성형 AI 나오면서 많이 얘기가 된 게 저 뒤에 사람이 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케냐의 노동자들 이런 분들이 인간 강화 학습이라고 해서 뭐 컨텐츠 모더레이션을 한다든지 뭐 혐오 표현 이런 것들을 막 걸러낸다든지 그런 게 이제 AI를 만드는 과정에 들어가잖아요. 뭐 그것뿐만 아니라 뭐 데이터 뭐 레이블링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그 데이터를 가공하는 그 데이터를 학습을 하는 게 AI인데 그게 뭐 그냥 AI한테 데이터 학습해 하면 되는 게 아니라 학습할 수 있게 다 이제 만들어줘야 뭐 주석도 달고 막 해야 되잖아요. 잘못된 오류도 잡아야 되고. 그렇죠, 그렇죠. 또 혐오 뭐 발언을 하지 않는지 이런 것도 봐야 되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그러나 사실은 굉장히 인간들의 노동의 기댐에도 불구하고 AI라는 이런 정말 아주 첨단 기술에 가려져서 잘 보이지 않는단 말이죠. 잘 보이지 않았고 그래서 굉장히 비가시화된 노동이었고 그런데 또 이 비가시화된 노동을 누가 하느냐? 주로 여성들이 많이 하고 그러니까 이 노동 자체가 사실 그렇게 이 일자리 자체가 아주 그렇게 좋은 일자리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 뭐 거의 비정규직의 비숙련 노동의 저임금의 뭐 그냥 건당 얼마 받는 뭐 이런 노동이었어서 사실 그 디지털 기술 관련해서는 이렇게 비가시화된 노동 그리고 이게 상당히 젠더화된 노동이었고 이런 논의들이 많이 한 측면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백가루 선생님이 이 DSO 활동가들을 전문가라고 하면서
이 두 개의 논의가 이제 저희 이쪽 그러니까 과학기술학에서 전문성에 대해서 지금까지 이만큼 쌓아온 논의와 그다음에 디지털 기술을 이렇게 작동하게 만드는 보이지 않는 이 젠더화된 노동의 그 노동이 이 두 개가 딱 결합된 게 이 DSO 활동가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분들 그러니까 이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주변에 그 많은 분들이 뭐 학회라든지 뭐 이런 곳에서 또 발표도 하시고 하셨는데 그럴 때마다 질문을 많이 받았던 게 이거 그냥 노동이라고 하면 그죠? 그런 네. 그런 질문 많이 받았죠. 왜 꼭 전문가여야 돼? 그냥 노동이라고 하면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노동인 건 맞으니까. 근데 왜 이게 전문성이어야 되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았던 걸로 저는 기억합니다. 그리고 저도 오히려 그 부분 때문에 이 연구가 너무 중요한 연구다. 그러니까 저는 노동과 노동으로서의 어떤 일과 전문가의 어떤 전문성의 영역하고는 좀 다른 논의라고 생각하고요. 물론 노동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런데 이걸 전문성이라고 하는 순간, 이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전문성, 그리고 이들을 전문가라고 명명하는 순간, 이 기술에 개입할 수 있는 힘이 이제 더 생기는 거예요. 물론 노동자로서도 개입할 수 있죠. 그렇지만 이제 제가 이제 과학기술학을 하는 연구자의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막 뭐 학위를 뭐 석사학위, 박사학위 이런 거 따지 않고도 우리가 일반인이라고 하는 그리고 사실 일반인도 있지만 그 아까도 뭐 두 분께서도 말씀하셨던 활동가 또 사실 전문가인 거죠. 그렇죠. 무시당합니다. 그러니까요. 활동가 나와버려. 근데 사실 우리가 법과 정책을 변화시키는데 활동가 분들의 역할도 굉장히 크시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 미디어 정책을 거의 책임지고 계시는 한국의 미디어 정책을 책임지고 계신 전문가. 하지만 무시당합니다. 하지만 시민사회단체에 있다라는 이유로 전문가들이 무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전문가라는 이름을 붙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물론 활동가도 굉장히 좋은 이름이지만 전문성도 사실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이쪽에서는 우리가 그냥 뭐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고 뭐 어디 교수고 막 이러면 당연히 전문가겠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전문성이 있다. 그래서 되게 전문성의 종류를 되게 여러 개로 봐요. 그래서 심지어는 일반인 전문성까지 있어요. 일반인 전문성. 네. 그런데 물론 이제 학술적으로는 논쟁의 여지는 있죠. 일반인이 전문성을 갖는다는 게 이게 말이 되냐? 일반인 자체가 이미 전문가가 아니란 뜻인데 전문가가 아닌데 전문성을 갖는다는 게 이게 말이 되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근데 또 그런 이제 그거 외에도 예를 들면 뭐 기여적 전문성, 어떤 내가 기술 개발에 내가 직접적으로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느냐, 기여적 전문성, 뭐 혹은 상호작용적 전문성, 내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그런 박사를 받은 무슨 뭐 개발자 뭐 이런 사람은 아니지만 이분들하고 소통을 할 수 있다. 그것도 사실은 뭐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상호작용적 전문성, 심지어는 뭐 연계적 전문성이라고 해서 어떤 기존에 없던 어떤 연결들을 만드는 것 자체도 전문성이라는 얘기를 할 정도로 전문성이라는 게 그냥 정말 누구나 봐도 전문가처럼 보이는 그런 사람들의 제도적으로 인정받은 그렇게 훈련을 받은 사람만 전문가가 아니라 되게 다양한 그러니까 의사소통을 하는 것도 전문성이고 내가 실험을 하진 않지만 어떤 연구의 방향에 대해서 뭔가 할 얘기가 있다? 그럼 전문성이 있는 것이고 그런 논의들을 지금까지 저희가 수십 년 동안 해온 게 있기 때문에 이게 그 디지털 성범죄, 성폭력 근절과 관련한 활동들이 이 전문성의 영역에 들어와야 한다. 그리고 내용적으로도 그래요. 아까 백가연 선생님께서는 이제 주로 말씀하셨던 게 뭐 어떤 그런 당사자성의 어떤 세대적 특성이라든지 그리고 디지털 성폭력이라는 사실 이 명칭 자체도 DSO에서 만드신 거고 네, 맞아요. 사실 디지털 성폭력 말고도 뭐 비슷한 뭐 사이버 성폭력이나 뭐 온라인 성폭력 뭐 이름들이 또 여러 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명칭을 부여를 하는 것도 전문가의 일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아직은 말씀을 안 하셨지만 뭔가 뭐 기술적인 전문성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디지털 아까 뭐 이렇게 뭐 소라넷이나 뭐 이런 그 웹사이트라든지 아니면 뭐 그런 영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모니터링을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얘를 모니터링 하는 데서 나아가서 어떤 식으로 이 영상물을 예를 들어 삭제도 해야 될 거고 뭐 이런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기술적인 이해와 어떤 기술이 적절한지 그러니까 그걸 적절한 거를 판단할 때 정말 어떤 공학적인 논리도 있지만 어떤 기술이 피해자를 정말 우리가 잘 보호할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도 분명히 고려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다 종합해서 보면 활동가들이 가지고 있는 활동가가 아닌 사람들이 갖지 않는 어떤 능력이라는 것이 분명히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저는 더 명시적으로 좀 드러내줘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지만 이들의 목소리가 그냥 당사자의 목소리, 피해자의 목소리 이렇게 이거 가지고는 저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거기에 더해서 전문가로서의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지만 기술 개발이나 아니면 기술을 규제하는 정책, 법이 결정이 되는 과정에 개입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이게 정말 쉽지 않은 과정이기는 하고 저도 여러 가지 전문성들을 습득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공부를 했어요. 저 팔자에 있을 거라고 상상도 안 했던 법 공부, 기술 공부 이런 거 너무 많이 했고 진짜 스트레스 많이 받았습니다. 요새는 뭐 코딩도 공부해요. 그런데 저 요새 코딩 공부할까 생각합니다. 코딩 공부 AI 공부 진짜 한 학기 들었어요. 아무튼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제가 아까 설명을 해드렸던 것과 마찬가지의 그 공백이 거대한 공백과 반드시 이거 우리가 막 해야만 한다는 의무감, 그 압박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냥 그 고졸, 그 대졸자들이 그냥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디지털 그리고 섹슈얼리티 그리고 범죄 또는 법과 제도라고 하는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디지털 성폭력과 관련된 것들만 이렇게 모아다가 전문가 그렇게 전문성을 가져야만 하는 입장이 되어버린 거죠. 그것도 그렇고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결정권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 높은 곳에 계시는 분들은 디지털 기기 디바이스를 다루는 방법이라든지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잘 모르세요. 근데 이분들께 디지털 성범죄가 어떤 방식으로 일어나는지 이게 지금 어린 사회 구성원들에게 어떤 점에서 치명적이고 위협적인지 이런 것들을 설명하기 위해서도 이 둘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누군가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어야 되고 이 사람들에게는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이 부분에서도 전문성이 요구가 됩니다. 각자를 잘 알고 그 사람들에게 익숙한 언어로 번역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묻고 싶었던 부분이 그런 거였는데 아까 이제 이소연 선생님께서도 아직 얘기를 안 해주신 부분이 있다.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DSO에서 기술적으로 어떤 활동을 했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네. 이것도 참 복잡해서. 이건 3시간짜리. 이거 저 약간 자신이 없어지는 게 일반인들이 저도 이걸 이해하는 정말 시간 오래 걸렸거든요. 공부를 많이 했고 그래서 제가 짧은 시간 안에 여러분께 설명을 다 드리기는 디테일하게 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고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기존에는 해시값 필터링이라고 하는 필터링 기술이 사용이 됐었고 DSO에서는 DNA 필터링이라고 하는 기술을 활용하자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근데 각각의 필터링 기술의 차이를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드려보자면은 어떤 사이트에 어떤 웹하드 사이트에 그 불법 촬영물이 올라왔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런데 해시값 필터링 같은 경우에는 이 게시물에 아주 단순한 정보들을 등록해서 예를 들어서 같은 제목으로 올라온다든지 또는 이 URL로 올라온다든지 하는 것들을 규제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예를 들어서 그 제목을 바꾼다든지 파일 제목을 바꾸거나 파일 형식을 바꾸거나 파일의 길이를 바꾸거나 하는 방식으로 바로바로 우회를 할 수 있어서 실효성이 없습니다. 근데 DNA 필터링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아마 가장 익숙하게 생각하시는 게 유튜브에다가 저작권이 있는 그 영화나 뉴스나 쇼 프로그램 같은 거 올리면은 업로드가 안 돼요. 네, 그게 DNA 필터링이에요. 네,
그 동영상 자체의 고유한 정보를 암호화된 방식으로 만들어서 그걸 소위 DNA라고 부르는 건데 그것들을 데이터베이스에다가 등록을 해놓고 이 데이터베이스 안에 있는 영상들이 업로드나 다운로드가 되지 못하게 막는 형식의 필터링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좌우 반전을 하거나 뭐 조그맣게 내리거나 맞아. 막 이런 식으로 굉장히 심각한 수준의 변형을 하지 않는 이상은 다 걸러집니다. DSO 같은 경우에는 그 디지털 성범죄 게시물들을 해시카 필터링을 필터링하는 건 의미가 없다. 심지어 여기에 계속해서 인간 노동력이 개입해서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데 이러면은 이 활동가들의 소진도 너무 크다. 피해자에게도 활동가들에게도 좋은 방법이 아니다. 이런 맥락에서 해시카 필터링이 아닌 DNA 필터링을 하자고 제안을 했었습니다. 네. 저의 대표 화이나 씨 업적이죠. 하이나 씨는 뭐라고 얘기해요? 예나 씨 그 프로그래머로 활동을 네, 그렇구나. 잘했고요. 네. 그 기술을 개발하신 거는 원래 있었던 기술이에요. 원래 그래서 있었던 그게 이미 그 저작권이 있는 영상들을 그 규제하는데 사용이 되고 있었어요. 불법적으로 그 유통되는 것을 규제하는데 사용이 되고 있었는데 똑같은 시스템을 가지고 똑같은 기술, 똑같은 시스템 그리고 이미 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업무가 있었고 이런 시스템을 그대로 디지털 성범죄에도 적용을 하면 되는데 그걸 왜 안 해주냐 이게 저희의 해달라. 네 그게 저희 입장이었죠. 이게 정확히 연계적 전문성. 연계적 전문성. 네. 기존에 연결되어있지 않은 이쪽 다른 영역에서만 사용되던 기술을 이쪽 영역으로 여기까지. 가져와서 연결을 시키는. 저도 석사 논문을 저도 읽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논문에 나온 걸로 보자면 어쨌든 그런 이유 때문에 이 DNA 필터링이라는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뭐 웹하드 업체나 이런 업체랑 협력이 중요하다 뭐 이렇게 언급을 하신 걸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이루어진 것들이 있나요? 일단 그 당시에 그 협력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게 필요한 이유는 그 MOU라고 하죠. 그런 게 필요한 이유가 있는데 저희 단체는 법적 강제력을 가진 단체가 아니에요. 그래서 경찰이거나 하면은 그냥 하면 되고 뭐 법원이당 하면은 그래서 뭐 신청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 피해자 지원을 하는 일반 단체, 민간의 단체는 그 저희가 무슨 뭐 해킹을 해가지고 낸다거나 이건 불법이에요. 하면 안 돼요. 범죄예요, 범죄. 그리고 되게 기술에 대한 그 일반인들의 소위 말하는 일반인들의 판타지가 좀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없습니다. 협조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이런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해야 됐던 거고 그거는 미봉책이에요. 당연히 이걸만을 하면 안 되는 거고 애초에 성범죄, 범죄 이거는 법의 영역에서 다뤄줘야 되는 거죠. 강제성을 가지고. 그래서 그게 공백으로 되어 있는 동안에만이라도 당장 피해자들을 지원하고 한 1분 1초가 시급하니까요. 영상을 내리는데. 그래서 취하려고 했던 우회책이었던 거고요. 이 다른 나라들에서도 활동가들이 다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뭐 미국, 호주 이런 데에서는 활동가들이 심지어 포르노브랑 MOU를 맺어요. 그래서 여기 이 영상은 피해자가 있는 성범죄 영상이니까 내리라 이런 것들을 업무 협약을 맺어가지고 내리게 하고 있고요. 네. 그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몰랐습니다. 지금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라고 하는 공식적인 기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피해자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또 DSO가 활동하던 때랑 또 많이 달라졌죠. 바뀐 부분들도 있고 물론 DSO의 활동으로 또 그만큼 또 개선, 또 다른 많은 또 활동가분들의 노력으로 개선이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 지금 사실은 추적단 불꽃이나 다른 또 한사성이나 다른 활동가들이 그렇게 시작을 해서 이제 다른 곳에서도 계속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이런 활동가들에 대해서는 이제 뭐 비슷하게 어떻게 보고 계신지 응원하는 저는 진짜 그런 분들이 너무 그런 전문가들을 더 활용을 못하고 있는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네, 그 DSO 엄청난 일을 하신 그 하예나 대표님도 지금은 활동을 하시고 있지는
활동가로서는 그쵸. 은퇴를 했고. 네,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음. 그리고 이제 물론 이제 박지원 씨 같은 네. 경우에는 네. 뭐 정치인으로서 정치 또 영역으로 활동하고 들어오시기도 하셨지만 그분들 외에도 사실 저희가 이름을 알지 못하는 사실 아까 말씀하셨지만 많은 분들이 익명으로 또 활동을 하셔서 그분들이 사실 제가 아까 여러 번 강조했던 전문성을 다 가지고 계신 전문가들인데 물론 그분들이 처음부터 내가 전문가가 되어야지 하면서 하신 분들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지금 뭐 그런 이유로 전문가가 어쨌든 결과적으로 되신 분들이 우리가 아직도 이름도 모르고 그런 분들이 높은 곳에 있지 않다. 저는 그게 모든 문제의 중요한 원인이지 않나. 너무 안타깝습니다. 너무 안타깝다. 네. 아깝다. 네. 저도 여기에다가 말씀을 좀만 덧붙여보자면은 저는 높은 데로 가는 건 나중에 일이라고 치더라도 실무에만이라도 투입이 돼야 된다. 맞아요. 네, 맞아요. 지금 이미 노하우를 현장 노하우를 많이 가지고 맞아요. 있고 어디로 가서 무엇을 할 때 이것들을 처리할 수 있다. 이거에 대한 프로세스를 다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경험도 풍부하고 뭐 그 경험에 기반해서 낼 수 있는 아이디어도 풍부하고 그리고 저는 이게 정말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는데 성격 자체가 이거 정말 거칠고 힘든 일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그걸 감수하고서까지 이 일을 하고 싶다는 동기가 있는 사람들은 좀 다르긴 합니다. 성격 자체가 좀 강하기도 하고 신념도 강하고 뭐 여성을 위해서 노력하겠다 이런 결기도 강하고 이런 사람들을 쓰면 얼마나 좋아요. 저희는 타성에 젖을 일이 없어요. 효율 차원에서든 그리고 또 이런 사람들이 일선에 있다고 하면 국민들의 믿음이 얼마나 커지겠어요. 여자들이 이제 그 공권력에 대해서 잃어버렸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도 될 수 있을 텐데 왜 이 사람들을 안 갖다 쓰는지 전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활동가들이 되게 소진이 많이 되거든요. 정서적으로 정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는 일이에요. 생각해보세요. 맨날 나랑 비슷한 여자가 강간당하는 영상을 봐야 돼요. 그리고 이거를 막 체증을 해서 신고를 하는데 제대로 처벌도 안 돼, 조사도 안 돼. 이러면 사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감수하면서까지 이 일을 하는데 남는 거는 페미니스트 활동을 했다고 해서 그리고 단체 활동을 했다고 해서 뭐 기업에서도 반기지 않고 막 주변에서도 야 너 페미야? 막 이런 소리나 듣고 돈도 벌리는 것도 아니고 남는 거는 병원비밖에 없단 말이에요. 자기가 지출해야 되는 병원비 내역서밖에 없단 말이에요. 누가 이 활동을 지속할 수 있을 것이며 이 사람들의 그 공익을 위해서 한 헌신에는 누가 어떤 방식으로 보답할 수 있을 것인가. 국가가 좀 하세요. 그리고 그 아까 제가 예나 씨가 정말 많은 기여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예나 씨만 기여를 한 게 아니고 물론 단체 활동가들 한 명 한 명의 기여도 너무너무 컸고 저도 기여를 많이 했고 우리가 어떤 프로젝트를 할 때 일을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한 사람의 스타가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실무자들 그리고 그것에 아이디어를 붙이고 살을 붙이고 뭐 그 논리를 벼리는 사람들이 다 같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없으면은 뭐 한두 명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 사람들이 모였을 때 만들어지는 시너지가 있는데 한 사람 두 사람을 뽑아다가 안 치거나 물론 그런 것들도 상징적으로 중요할 수 있겠지만 실무는 팀으로 움직인다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한 인식도 좀 같이 있었으면 좋겠는 소망이 있습니다. 네, 활동가들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에 이런 또 말씀이 너무나 필요하고 너무나 중요한 제안이다라는 생각이 또 듭니다. 선생님은 혹시 한 가지 네. 궁금한 게 있었는데 아까 전에 이제 백갈 선생님께서 얘기할 때 처음 DSO 갔을 때 놀랐다고 했잖아요. 의문이 들었다고 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왜 아무도 모르는 이 사람들에게 그런 자신이 성폭력을 당한 사건을 네. 이렇게 어떻게 신뢰하고 맡길 수 있는가에 대한 것들을 의문을 가지고 만났는데 그거 혹시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에 해소가 됐는지. 완전 해소됐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네네. 나라도 네. 이런 데 와서 도와달라고 하지 경찰 안 간다는 생각을 했어요. 결국은 공권력의 특히 당시에 몰카라고 하는 인식에 대해서는 성인지 감수성이 전혀 없는 판결들 그리고 되게 수사에 비협조적인 경찰들 그리고
왕십리 집단 강간 모의 사건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예 그냥 수사 의지가 없고 그 빅팀 블레임을 너무 많이 해요. 네, 좋아서 찍은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나 나오는 거고 얼굴이 안 나와서 특정이 안 되니까 그냥 나쁜 경험했다고 생각하고 네, 이런 소리 진짜 듣는다니까요. 이러니까 믿을 수 있겠어요? 나는 빨리 이 영상을 내리고 싶은데.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그 불법 촬영물, 그러니까 디지털 성범죄라고 하는 게 되게 다양한 형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찍을 때는 합의였는데 그쵸. 찍고 나서 유포하는 거는 합의를 거치지 않은 상황들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 찍을 때 합의였던 사례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경찰에 신고하기가 어렵죠. 그렇지. 네, 저희는 심지어 어떤 얘기까지 들었냐면은 이거 신고를 했는데 두 분 그냥 사랑하고 계시는데요?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서 사랑할 수 있지. 근데 정말 사랑하면은 그걸 포르노 사이트에 올리겠냐고요.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피해자가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너무 심각하게 하니까 저라도 경찰 못 찾아갈 것 같아요. 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고 나를 위해서 헌신해줄 여자들을 찾아가고 싶지. 해소가 되셨나요? 네, 그거는 해소가 됐고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었는데 그 어쨌든 이제 기술적으로 따라갔던 거잖아요. 그 디지털 성범죄에 관련해서 기술적으로 이제 따라갔던 그런 경험을 하신 건데 궁금한 건 그런 거예요. 이제 DSO 활동도 있었고 지금 이제 불꽃달 추적도 있고 되게 다양한 활동가들이 활동하고 있는데 기술적으로 따라갔는데 왜 서울대 엠범 사건이나 아니면은 지금 이런 딥페이크 사건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발생하는가? 그러면 기술적으로 우리가 따라갔던 게 어떤 부분에서 뭔가 잘못됐던 게 있었던 건가? 아니면 우리가 또 보완해야 되는 게 있었던 건가? 이런 고민도 좀 있으실 것 같아요. 기술적으로 봤을 때. 두 분한테 좀 이런 거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는데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우선 제가 딥페이크 관련해서 좀 정책 토론회 같은 데를 많이 다니면서 느끼는 바가 있는 건 디지털 성범죄는 당연히 기술적인 조처가 필요해요. 해야만 해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아이디어들도 점점 나오고는 있는데 이게 법까지 그 규제까지 반영이 되기까지 텀이 있잖아요. 근데 이 텀을 이렇게 프로세스를 밟는 사이에 또 다른 기술이 발생하고 또 다시 여기에 이렇게 이게 계속 반복이 되거든요. 법과 제도는 항상 사후적으로 정비되고 만들어지고 적용이 되는 촉성이 있기 때문에 언제나 범죄보다 뒤처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근본적인 차원에서 뭐 하나 세세하게 정의를 하고 그거에 맞춰서 세세하게 법조항을 만드는 게 큰 의미가 있을까 싶은 생각이 우선 들고요.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보자면 어떤 특히 딥페이크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갔던 토론회에서 좀 인상적이었던 거는 AI를 활용해서 만들어진 딥페이크 같은 경우에는 워터마크가 삽입되게 하자는 거였어요. 그 이미지에 바로 보이지 않더라도 보이는 경우든 보이지 않는 경우든 워터마크가 어디 안에 삽입이 되게 만들어서 추적할 수 있게 하자. 누가 만들었는지, 언제 어디서 만들었는지 추적할 수 있게 하자. 이거는 그 기술적으로 완전히 할 수 있고 지금도 이미 할 수 있고 제도화하면은 효율성이 굉장히 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제가 제안하는 방법은 이미 그 카카오톡에서는 실행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오픈 카톡방에다가 동영상을 올려보신 분이시라면은 이게 불법 촬영물 데이터베이스에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한번 거른 다음에 업로드 된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네, 나오죠. 네, 있습니다. 안내문도 나옵니다. 네, 그런 거 같은 거를 텔레그램 같은 데서도 다 시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다가 그 디지털 성범죄 DNA 필터링 시스템이 여기에 바로 들어가 있는 건데 그게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베이스가 공유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은 하다못해 딥페이크를 만드는 데 활용되는 보세 URL 이런 것들이 업로드가 안 되게 만든다든지 이것도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또는 그런 것들이 업로드가 됐을 때 당장 어디에 뭐 신고가 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든지 이런 것도 충분히 가능해요. 이것만 되더라도 상당히 많은 범죄 예방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안 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이미 할 수 있는데 안 하고 있는 것들도 많다. 네. 이미 기술적으로도 할 수 있는 게 많은데 실제로 실행하고 있는 사례까지 있는데도 안 하고 이거는 플랫폼이 정말 비양심적인 거죠. 네.
맞습니다. 그 말씀을 그 지난번에 그 권김 선생님하고 네. 손 선생님께서도 얘기하셨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그때도 저 기억나는 게 그 손희정 선생님이 근본적인 뭐 해결책 얘기하시다가 약간 그런 말을 혼나셨다고 본인 혼나고 있다라고 네, 표현하시는. 맞아요. 저도 그게 좀 기억에 남는데, 그러니까 정말 궁극적으로 진짜 아예 이런 악용의 소지를 0으로 만드는 좀 확실한 그런 기술이 아니면 뭐 법 뭐라도 뭐 그런 게 있느냐라고 하면 저도 사실 그게 있다고는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그거는 사실 과학기술 일반으로도 그렇게 뭐 어떤 기술이든 100% 통제할 수는 없다라는 거가 있기 때문에 100%는 아니겠죠. 그렇지만 하여튼 지금의 이 딥페이크 문제는 기술적인 해결책, 뭐 대응책이라고 할 만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백가 선생님이 계속 강조하신 것처럼 그게 적용이 되지 않고 있다라는 게 문제고, 그랬을 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저는 이제 이 기술적인 위험을 좀 어쨌든 우리가 기술적인 해결책 얘기가 나왔던 것도 어떻게든지 이거를 좀 최소화시키고 싶은 거잖아요. 뭐 예방을 할 수 있다면 하고, 뭐 피해가 있다면 최소화하고, 피해자 구제를 하고 뭐 이래야 되는 건데, 물론 법이나 뭐 정책의 역할도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뭐 사후적이라 할지라도 영원히 뒤쫓아가는 한이 있더라도 영원히 해야죠. 당연하죠. 뭐 영원히 해야 되는 거고 10년이 걸리든 뭐가 걸리든 해야 되는, 끝까지 해야 되는데, 저는 여기에서 또 중요한, 제가 오늘은 전문가 얘기를 하려고 전문성 전문가로 나왔기 때문에 전문성 전문가. 네, 전문가로 나왔기 때문에 네, 전문가를 또 말씀을 또 드리자면 사실 이 얘기는 다음 화에 나오실 예를 들면 조경숙 선생님이라든지 그런 분들을 제가 염두에 두고 또 드리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뭐 일부러 연결을 시키려고 한다기보다는 연결 전문가세요. 연결 전문가로 우리가 그러네요. 지난주부터. 네네. 이게 기술이 있고 사회가 있을 때 저는 이 중간에 가능하면 정말 많은 다양한 스펙트럼의 전문가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사실 뭐 뭐 입법부, 사법부 이미 기존에 계시는 분들이 아무리 AI 공부를 하고 뭘 해도 그분들이 전문성을 그러니까 충분히 갖기 어렵거든요. 그랬을 때 그 중간에 계실 수 있는 분들이 예를 들면 이렇게 활동가분들, DSO 활동가들처럼 그런 어떤 디지털 성폭력 관련한 뭐 피해자 측에서도 필요하고, 뭐 기업 쪽에서도 필요할 거고, 어쨌든 그러니까 그런 활동가로서의 전문가도 있을 거고요. 제가 생각하는 예를 들면 조경숙 선생님 같은 분은 기술 쪽에 좀 가까우신 거죠. 그러니까 테크 업계에서 일하셨고 뭐 개발자 이시니까. 근데 그런 분들도 최근에 보면 이게 제가 이제 아까 저를 소개할 때 IT 분야의 여성들, 뭐 페미니스트 AI 뭐 이런 연구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그런 연구를 하면서 굉장히 주목하고 있는 어떤 변화가 뭐가 있냐면요. 예전에 이제 여성 개발자 연구를 하면은 주로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거는 뭐 여성으로서 개발자이기 때문에 겪어야 하는 어떤 차별의 경험이나 뭐 경력 단절 문제나 이런 것들을 주로 많이 말씀을 하세요. 근데 한 20대, 30대 정도 되는 좀 소위 말하는 경력 한 5년 미만의 좀 젊은 여성 개발자들은 물론 이제 현실적으로 뭐 당장 결혼을 하고 아이가 있고 이렇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경력 단절을 당장 고민하지 않을 상황이기도 하지만 이분들이 굉장히 디지털 기술에 사회적인 어떤 문제에 관한 관심이 정말 높으십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층위에서 뭐 편향의 문제, 뭐 젠더 편향, 뭐 이런 편향의 문제부터 해서 뭐 혐오, 뭐 차별, 뭐 어떤 누구를 이 기술이 배제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그리고 당연히 이분들이 여성들이 어떻게 이 디지털 기술이 발전을 하면서 이런 뭐 디지털 성폭력의 뭐 피해자가 될 수 있고 이런 문제들도 관심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아까 그 백가을 선생님이 뭐 개인적인 말씀도 하셨고 전체적인 그 흐름을 말씀을 하실 때 예를 들면 메갈 세대라고 할 수 있는 혹은 페미니즘 리부트 세대라고 할 수 있는 이 세대의 경험을 공유한 여성들이 굉장히 공통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어떤 그 문제의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냥 IT 업계에서 일하는 개발자 혹은 뭐 기획자, 뭐 그냥 이런 분들인데 이분들은 심지어 활동가도 전혀 아닌 거죠. 활동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냥 자기가 그 일을 하는 실무자로서도 여성으로서 그런 문제의식을 계속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조경수 선생님의 경우에는 정말 더 그런 문제의식을 더 이렇게 가시화하시고 활동을 더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이지만 꼭 그렇지 않더라도 그냥 우리가 그냥 정말 그냥 IT 업계 종사자라고만 생각하는 분들도 젊은 여성 세대들은 기본적으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당장의 어떤 법이나 정책으로 커버할 수 없는 그러니까 현업 그 종사자의 수준에서 이게 이 편향이 점점 증폭되는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이 알고리즘을 더 잘 이 문제가 좀 덜하게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거 여성을 차별하거나 혐오하는 발언 이런 걸 안 하는 챗봇을 AI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현장에서도 하고 계시다는 거. 물론 그분들이 기업에 소속된 이제 어떻게 보면 직원이기 때문에 모든 거를 다 결정하실 수는 없겠지만 그런 고민들이 저는 분명히 기술에 좀 녹아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 기술과 제도 사이의 어떤 공백이랄까 이 갭이 생기는 것을 일부는 메꾸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시는 분들이 있다라는 말씀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다고 합니다. 네, 너무 또 사실 또 뭔가 기술이 그렇게만 가는 거 아닌가 뭔가 걱정도 되고 사실 지금은 좀 그런 상황이긴 한데 이제 곳곳에서 또 노력을 또 해주실 분들 있을 것 같고 함께 노력을 하면 좀 좋겠다. 그리고 또 연대하고 만나고 같이 이야기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저희가 지금 준비한 얘기는 많은데 이 정도에서 가름하고 다음에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다음에 할 얘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또 모셔서 또 좋은 얘기 나눠보려고 하고요. 다음에 나오셔서 어떤 얘기 해주실지 좀 마지막으로 좀 인사와 함께 얘기해 주시죠. 예, 예고편. 저 먼저 한번 해보자면 네. 저는 글로벌 딥페이크 현황 얘기를 너무 하고 싶어요. 이미 한국에서 올해 8월 셋째 주 주말부터 가시화되기 시작했던 텔레그램 딥페이크 사태 이전에 이미 작년부터 여러 나라에서 텔레그램과 디스코드를 기반으로 한 딥페이크 범죄 사례들이 계속해서 보도되어 왔고 저는 그거 보는 순간 바로 느낌 왔어요. 한국에서도 분명히 지금 일어나고 있다. 아직 가시화가 안 됐을 뿐이다. 이 생각을 계속 했거든요. 지금 한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디지털 성범죄가 만연해 있고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있다? 한국에 없을 리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 사례 잘 보는 거 중요하고 그 외국 사례를 어떤 방식으로 그 나라가 대응했는지를 보면서 우리도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할 기회가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다음에는 저희 백가은 선생님 단독으로 봐주세요. 왜냐면 저 오늘 상당히 원 없이 그래도 전문가 얘기를 저는 그 얘기가 되게 하고 싶었거든요. 왜냐면 제가 디지털 뭐 성범죄나 딥페이크 성범죄에 그 자체 전문가는 아닙니다. 저는 그렇지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너무 하고 싶었어요. 네, 활동가들 그리고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현업에 계신 IT 현장에 계신 개발자들 혹은 뭐 종사자들 특히 여성들이 그럴 만한 어떤 능력이 있고 의지가 있고 그걸 좀 이렇게 드러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런 얘기들을 좀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네.
혹시라도 다음번에 백가을 선생님하고 같이 불러주시면 옆에서 열심히 두 분과 함께 리액션과 저 제안 하나 더 해도 되나요? 네. 리셋이나 불꽃 같은 단체 활동가분들을 여러 모셔놓고 어.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좋네요. 저는 논문을 썼고 맞아요. 그리고 거기 계신 분 중에서는 정치를 하고 계시는 분도 맞아요. 계시고 언론에 계시는 분도 계시고 뭐 아카데믹이나 아니면 이미 그 정책 결정 연구에 계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자기의 그 활동가로서의 히스토리와 함께 어떻게 발전하는지 이거 특집. 재밌을 것 같은데. 백색하나요? 네네네. 저는 저거 열심히 방청하겠습니다. 선생님 처음에 해주실 수 있나요? 화이팅 화이팅 여러분 기대하시고요. 특집 이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소 선생님은 우리 기술의 발전과 여성의 관계 기술 네, 발전 네, 안에서 네, 네, 여성들은 좀 어떤 관계를 맺었고 어떻게 소외되기도 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아까 들어요. 그 말씀해주셨던 그 양면성 양면성. 부분에서 맞아요. 네. 우리가 어떻게 이 기술의 피해자에 머물지 않을 것인가. 맞아요. 그게 단순히 뭐 여성을 위한 기술을 개발하자 에서 그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네. 여성들이 오히려 이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더 전문가가 될 수 있고 돼야만 한다. 맞습니다. 네, 그런 얘기를 또 해주실 수 있는 우리 임선 선생님 계시고 또 우리 백가 선생님께서 섭외도 해주시나요? 너무 묻어가는 방송 아닙니까? 너무 좋네요. 네, 지금 뭐 전회부터 계속 기획을 같이 하고 너무 생산적인 그런 방송이다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선생님 한 말씀 또 정리하면서 얘기해 주시죠. 따로 정리할 건 없는 것 같고요. 예, 오늘 또 이후에 한 번 더 출연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 저는 이걸로 저희 방송은 100% 묻어가고 있는 방송 정말 잘 만들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며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보시는 분들이 진짜 묻어가면 어떡하냐고 하시니까 어쩌시려고. 묻어가는 거지. 네. 갑자기 어깨가 무거워지고. 네, 게스트에게 100% 묻어가는 방송이 저희의 모토이기 때문에 모토를 잘 구현하면서 그리고 또 저희가 또 만들 수 있는 영역이 있다면 또 한 번씩 연결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 보면서 또 이렇게 방송을 꾸려가 보겠습니다. 오늘 또 함께 해주신 두 분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조경숙 선생님 그리고 김한희 선생님 두 분 아까 또 임선 선생님이 또 약간의 또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셨기 때문에 또 두 분과 함께 할 얘기들도 기대됩니다. 또 감사합니다. 저희 다음 주에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합니다.